내가 모든 걸 희생해서 널 키웠는데 내가 날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니? 희생했다고.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겠지? 어느 날 인천의 낡은 고시원에 홀로 살던 서하이 일사는 한 새로운 이웃의 등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점이 할머니, 조용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는 그녀.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와 흐느낌이 들려옵니다. 할머니의 방에서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와 그녀의 경계심 가득한 태도에 서하는 점점 더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복잡한 가족 관계를 알게 된 서하는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한편 그녀의 아들 동현은 끝없는 문제를 일으키며 그녀의 삶을 괴롭히고 결국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점이 할머니는 끝내 그를 용서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점이 할머니와 서하의 만남.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서하, 30살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인천의 낡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이 고시원은 비록 낡고 오래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하고 정겨운 공간이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 정도는 나누지만 서로 깊이 얽히지 않는 그런 거리감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 끝에 있던 늘 비어있던 방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다. 그분은 점이 할머니였다. 나이가 대략 7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몸집이 작고 마른 편이었다. 처음 마주했을 때 할머니는 짐을 옮기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레 다가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사연하셨다.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함과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저 네,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할머니는 항상 혼자였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고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외면하며 지나가셨다. 다른 이웃들조차 할머니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냥 혼자 계시는 분 같아. 이웃의 말은 간단했고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고 사시는 걸까? 할머니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는데 그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기운이 느껴지곤 했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경우는 드물었고 문은 늘 잠겨 있었다. 그러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내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라디오 소리 같았고 또 어떤 날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할머니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끔 밤이 되면 할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고장난 수도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하지만 할머니의 경계심을 생각하면 섣불리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곤 했다. 하지만 내가 멈춰 있는 것을 할머니가 알아차릴까봐 인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작은 장바구니를 든 채로 천천히 걷고 계셨다. 나는 문득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산 물건들을 방으로 가져가 정리하신 뒤 문을 굳게 닫으셨다. 그날 밤에도 할머니의 방은 조용했다. 아니, 어쩌면 더 적막했다고 느껴졌다. 할머니가 정말 혼자 사시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때로는 슬프고 철연한 한숨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가끔은 혼잣말처럼 들리는 낮은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매번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게 평온해 보였다. 복도에서 마주친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 눈빛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잠시 할머니와 마주쳤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후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셨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아무리 누군가를 피하려 해도 그 안에 담긴 고독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할머니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다가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여전히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가끔은 미약하게나마 내 인사에 반응해 주시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가 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점점 할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그분의 외로운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 할머니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밤이 되면 점이 할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 생기는 소음일 거라 생각했다. 삐걱거리는 바닥 소리나 바람 소리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단순한 새말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날은 방 안에서 누군가 혼잣말을 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또 어떤 날은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처음에 그저 우연히 들리는 소리일 거라고 넘겼다. 하지만 자꾸만 귀에 걸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특히 어느 날 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해치지 마세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목소리는 할머니의 것이었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 담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방해가 될까 두려워 그냥 발걸음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어젯밤 들었던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요? 내 물음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명한 두려움이었다. 할머니의 방에서는 밤마다 다양한 소리가 들렸다. 가끔은 의자를 끌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고, 또 가끔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정작 문을 열어보면 언제나 고요했고 할머니는 혼자 계셨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누군가 할머니 방에 드나드는 건가? 아니면 할머니 혼자 그런 소리를 내고 계신 걸까? 어느 날 밤, 복도에 나와 있다가 다시 한번 할머니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할머니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간절하고도 고통스러워 들렸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의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그 후에도 할머니의 방에서는 끊임없이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와 계속 다투는 듯한 목소리, 때로는 흐느낌, 때로는 한숨. 내가 신경을 쓰는 것처럼 다른 이웃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긴장한 채 문 앞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분명 괜찮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물어보는 것은 할머니에게 짐이 될 것 같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머니의 방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방 안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나는 점점 할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할머니의 과거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과거의 어떤 기억이 밤이 되면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으셨다.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묵하셨고 그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점이 할머니의 방문 앞을 지나가던 중 복도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다. 놀라고 담원한 마음에 나는 급히 할머니를 부축하여 내 방으로 모셨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나는 할머니의 이마를 닦아주며 애타게 물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힘없이 대답했다. 병원은 괜찮아. 조금 쉬면 돼. 그 말투는 마치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따뜻한 물과 약간의 죽을 준비했다. 식사를 도와드리는 동안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차츰 숨을 고르고 안점을 찾으면서 마치 혼잣말을 하듯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말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내가 집을 잃은 건 내 아들 때문이야.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들 동현은 그녀의 하나뿐인 자식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혼자서 동현을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을 해야 했다.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애썼다고 하셨다. 내 모든 걸 희생했지. 잠도 줄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아이를 키웠어. 하지만 동현은 커가면서 점점 다른 길로 빠져들었다고 하셨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아들의 잘못된 길을 고치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한 번은 나한테 와서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어. 그게 아니면 자기가 다 끝장난다고 말했지.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내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지. 난 아들이니까 믿었어.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다. 아들은 집을 판 돈으로 빚을 갚은 뒤 할머니에게 더 이상 머물 곳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도 날 반기지 않았어. 결국 난 집에서 나와야 했지. 그때 내가 느꼈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족이 함께 있길 바랐어. 내가 무리한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어. 아들도, 가족도, 내 삶도.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모습에 나도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가 왜 그토록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시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세상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 혼자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신 듯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 한마디에 담긴 후회와 슬픔은 너무나 깊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니세요. 무슨 일이 있든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할머니는 미약하지만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아주 잠깐 동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위로를 느끼셨던 것 같았다. 그날은 일이 늦게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처럼 조용한 복도를 지나가는데 점이 할머니의 방 앞에서 한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이목구비,
그리고 그의 표정은 어딘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복도에 선 그는 나를 발견하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단순한 낯선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그를 방해했다는 듯한 불쾌함과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은 채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는 한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이상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점이 할머니의 방 앞에서 왜 그런 남자가 서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은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용기를 내어 점이 할머니의 방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 서하예요. 괜찮으세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마음이 조급해질 무렵 할머니가 문을 아주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은 천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방금 어떤 남자가 여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은 더 불안해 보였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닫으려고 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며 다시 물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버려 둬. 문이 닫히고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할머니의 두려워하는 얼굴과 복도에서 만난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할머니의 방 앞에 서 있었을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계셨다. 복도에서 가끔 마주쳐도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고 발걸음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밤 다시 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이번에도 점이 할머니의 방 앞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남자였다. 그는 나보다 키가 훨씬 컸고 전화기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나를 보자 그는 얼른 고개를 돌려 복도를 걸어 사라졌다. 그의 행동은 어딘가 서툴렀고 마치 나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다시 한번 점이 할머니의 방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으셨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해주세요.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안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갈수록 불안해졌다. 복도에서 만난 낯선 남자들, 할머니의 두려운 얼굴, 그리고 그녀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분명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점이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고생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셨다. 나는 할머니 방을 정리해 드릴 겸 들어가게 되었는데 밤은 오래된 가구와 소박한 소지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마저 희미하게 느껴질 만큼 어두운 분위기였다. 나는 먼지가 내려앉은 책상 위와 할머니의 침대 옆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을 때 그 안쪽 깊숙이 작은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봉투는 구겨지고 낡아 있었으며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나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동현아, 제발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아다오. 편지의 내용은 절박하고 간절했다. 점이 할머니는 아들 동현에게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의 행동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내가 가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편지 속의 문자는 한 줄 한 줄이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내 시선을 사로잡은 문자는 편지의 끝부분에 있었다.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은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있다. 하지만 그 돈은 너에게 주려고 모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지막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절대 가져가지 마라.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아픔과 고통이 이 한 장의 편지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나무 상자에 담긴 돈과 도면이라는 아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잠시 후 나는 점이 할머니에게 편지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할머니를 찾아가 말씀드렸다. 할머니, 서랍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참백해지며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건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녀는 봉투를 얼른 내 손에서 가져가더니 품에 안았다. 할머니,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동현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대신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히더니 이내 흐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줘.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 간곡히 부탁했다. 그리고 그 상자 절대 건드리지 말아줘. 그건 내 마지막 희망이야. 나는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상자에 그녀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방에서 발견한 편지와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그녀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 나무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지만 나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그녀가 상자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일지도 몰랐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묻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이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계신 것이 마음에 걸렸다. 깊은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듯 고요했던 고시원의 복도를 깨우는 소리가 있었다. 비명과 함께 날카로운 소리가 점이 할머니의 방에서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할머니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놀란 마음에 황급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할머니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강제로 열려 있었다. 문틀이 부서져 있었고 안쪽에서는 어지럽혀진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방 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엉망진창이었다. 테이블은 뒤집혀 있었고 서랍장은 열려 있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점이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 미동도 없이 있었다. 할머니. 나는 달려가 그녀를 흔들며 깨웠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당황해서 계속 물었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내가 고개를 돌려본 곳은 빈 자리였다. 나무 상자가 원래 놓여 있었던 자리였다. 그 상자, 없어졌어. 할머니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즉시 경찰을 부르기로 했다.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119와 112에 연락을 했다. 몇 분 후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돌보는 동안 경찰은 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문이 강제로 열렸고 물건들이 뒤져진 흔적이 있습니다. 당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나는 당도가 누구일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할머니의 편지와 도면이라는 이름이 퍼즐처럼 이어지기 시작했다.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조금 안정을 되찾은 할머니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동현이야.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내 아들. 그 아이가 이랬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정말 아드님이 이런 짓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아이가 돈을 가져갔어. 하지만 부탁이야. 그 아이를 잡지 말아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그녀는 그 돈을 마지막 희망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동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그런데도 그녀는 경찰에게 아들을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두면 그 사람은 더 나빠질 뿐이에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속상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도 그래도 그건 내 아들이야. 나는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더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담긴 모순된 사랑과 절망이 느껴졌다. 그날 밤 경찰은 할머니의 진술을 기록했지만 그녀의 요청에 따라 동현을 추적하지 않기로 했다. 방을 떠나기 전 한 경찰이 내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이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가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보호하려 하실 거예요. 경찰이 떠난 뒤 나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곁에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말해주세요.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서하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다. 할머니와 도면의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왜 끝까지 아들을 감싸려는 걸까?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혼자 이 모든 고통에 짊어지지 않도록 곁에 있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점이 할머니의 방 앞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아무런 달신인도 특별한 표기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달색 봉투였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 안에 적힌 메시지를 읽고 나서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위협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다. 나는 곧장 도면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록 편지에 그의 이름은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삼원을 생각하면 그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놔두면 할머니가 더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해결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결국 나는 편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경찰관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편지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나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간하게 물었지만 경찰관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혹시 앞으로 추가적인 위협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지금으로서는 주변을 경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도면은 분명 할머니에게도 나에게도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까 봐 걱정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할머니 방 근처를 자주 지켜보며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더 수척해 보였고 걸음걸이는 점점 느려졌다. 한 번은 그녀가 물을 가지러 나오는 길에 거의 쓰러질 뻔한 모습을 보고 나는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지내시면 안 돼요?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괜찮아.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어. 그냥 조금 쉬면 돼. 나는 그녀의 말이 단순히 몸 상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대한 체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듯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나를 방으로 부르셨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내가 여기 있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 곁에 있어 주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녀가 더 이상 도면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적이라는 현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말 내가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할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까? 고민은 깊어졌지만 나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점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할머니의 방에 조용히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창문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할머니, 오늘은 몸이 좀 어떠세요? 내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이 없으셨다. 마치 머릿속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하야,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래? 그 말은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곁에 앉았다. 물론이죠, 할머니. 무슨 말씀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동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그 한마디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내가 놀란 것을 눈치채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동현이는 내 남편의 아들이었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지.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남편과 결혼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 남편은 그 아이를 데려와 나에게 맡겼어. 그땐 그 아이가 너무 어렸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키우기로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는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땐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친아들처럼 키우려고 애썼지.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동현이는 아직 어렸어. 난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정말 고생했어. 하지만 동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 내가 그 아이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녀가 말한 대로 동요는 그녀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 아이가 나를 점점 멀리하고 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 사춘기가 오고 나서는 도둑질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지. 내가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다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희생한 시간이 너무 많았어. 하지만 그 아이는 점점 더 나를 원망하고 결국 내게서 돈만 가져가려고 했지.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도 그 아이가 빼앗아갔어.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친아들이 아닌 도면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말하고 있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고통뿐이었다. 할머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왜 그런 상황에서도 도면을 계속 돌보셨던 거예요?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대답했다. 그 아이가 내 남편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포기하면 그 아이는 더 나쁜 길로 빠질 것 같았어. 난 끝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대답은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희망과 절망이 뒤엉킨 연속이었고 그 모든 선택의 끝에서 그녀는 혼자가 되어 있었다. 서하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녀는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멀고 어두웠다. 나는 그날 밤 그녀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 동안 품고 있던 아픔과 희생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은 비가 거세게 내리던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빗물이 끊임없이 창틀을 두드리고 복도에서는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늦은 밤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시간이 지나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였다. 문득 정희 할머니의 반이 떠올랐다. 요즘 들어 할머니는 점점 더 약해 보였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게 느껴졌다. 괜스레 걱정이 드러나는 우산을 챙겨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 할머니의 방 앞에 섰을 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 서하예요. 괜찮으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몇 번 더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보았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약간 습한 냄새와 함께 어둠이 나를 맞이했다. 작은 스탠드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계셨다. 할머니, 저 왔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다가가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할머니가 이미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직감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고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어린 도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은 분명 그녀가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것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고된 인생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종이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그것은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서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있을 거야. 내가 내게 보여준 따뜻함과 관심에 정말 감사해. 너는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선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 내가 내 곁에 있어준 덕분에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단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글씨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너무도 분명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내가 떠나도 나를 원망하지 말고
너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만이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도면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를 사랑한다. 내가 떠난 후에도 그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겠니? 나는 손을 떨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생전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하고 떠난 것이었다. 그녀의 용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할머니의 용서에 대한 존경심이 뒤섞였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이 결정을 내렸을지 생각하며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할머니의 장례는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도면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의 편지에 적힌 그녀의 소망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도면이 언젠가 그녀의 용서를 알게 되길 바랐다. 그 후로 나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와 가족 사진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은 나에게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따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 점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녀의 뒤처리를 도맡았다. 할머니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듯 보였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나는 작은 예식장에서 할머니를 위한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함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나는 그녀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도면이 혹시나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계속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를 원망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조차 외면한 그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었다.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날 나는 그녀의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을 느낄 수 있었다. 낡은 서랍장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너무도 밝았지만 그 뒤에 어떤 삶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서랍에서는 그녀가 썼던 편지들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은 도면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녀는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 속에서 도면에게 진심 어린 말을 남기고 있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다. 이 문자는 나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날 이후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곱씹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혼자서 고독한 삶을 마감해야 했다. 나는 그녀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점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무시되곤 한다. 나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그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어머니는 놀라며 물으셨다. 무슨 일이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 작은 대화가 끝난 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할머니가 남긴 교훈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절대 나의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점이 할머니처럼 혼자 외로이 떠나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는 없도록 하겠다고. 점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떠올린다. 그녀의 방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지만 나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의 방에서 느껴졌던 그녀의 존재를 떠올리곤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나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를 남겼다.
나는 가끔 그녀의 사진을 꺼내보며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는다. 서아야, 내가 보여준 친절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단다. 내가 앞으로도 진심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그녀의 바람대로 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점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에게 가족과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사랑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